자, 96페이지 이제 계약서 작성이라 하여 이제 정규 실무의 마무리까지 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이어나고 나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수업하셔야 될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특별법이죠. 또 생활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경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 마무리가 다음 주에 준비가 될 겁니다. 자, 96페이지 계약서 작성은 우리 중개 실무의 마무리 편입니다. 자, 영업을 잘해서 마지막에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실무에 접어들었는데 계약서라는 게 이렇게 일어나겠죠. 물건을 파는 자 갑,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작성을 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계약서를 작성은 고사하고 구경도 못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대체적으로 민법적인 소관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96페이지 일단 계약 자유의 원칙, 거래 계약서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되 우리 법령에서 배운 건 하나 있습니다. 거기 2번에 1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사의 중개에 의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인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몇 년 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다? 5년간 보관합니다. 이거는 법령에서 공부했는 거죠. 하나 더. 그때 거래계약서는 어디에 적어야 됩니까? 서식에 대해서는 국토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표준 서식은 현재 없다. 여러분 많이 전달했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서는 이런 곳에다가 적어야 한다라고 정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데나 적어도 좋지만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이런 것도 공부하셨죠.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이제 가볍게 서론을 보시면서 하단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를 확인해라 해서 거래 당사자 조사 일반이라는 단원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할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막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작성하는 게 아닌가 하면 실제 이 사람이 자기 물건을 팔아달라 사달라고 왔는데 실제 자기 물건을 파는지 남의 물건을 훔쳐서 파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기 전에 조사 일반이라는 말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하니까 97페이지 오른쪽 갑니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자, 지금 일단 교재부터 체크해놓고 다시 필기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능력을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능력의 조사 확인 줄 딱 꺼놓고 자, 그럼 이 능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능력자와 거래계약 체결할 때는 이렇게 확인하고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합니다.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과 거래할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조사한다. 이런 말이 보이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능력을 조사 확인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능력이 조사되고 나면 제일 밑에 2번 진정한 소유자인지도 확인해야 돼요. 진짜 자기 물건을 파는지 이것도 확인해봐라. 진정한 소유자의 확인. 그리고 또 넘어가면 3번 처분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이 처분권이 있는지를 뭐라 부른다? 임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조사 확인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려가면 큰 3번 법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한다. 법인은 이렇게 확인하고 또 내려가면 4번 공동소유 재산이면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 하고 이제 큰 틀을 잡아줬습니다. 교재는 짚어드렸고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계약서를 작성을 해본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다 그랬죠. 그럼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진정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진정성이라는 말은 진짜 자기 물건을 파는지 남의 물건을 훔쳐서 파는지를 확인하는데 여러분이 개업공인중개사면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물건인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그거를 진정성을 확인한다니까요.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이렇게 확인합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을 여러분이 뗍니다.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소유자가 갑하고 나타나겠죠. 그런데 갑으로 나타났는데 진짜 갑이 왔는지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된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정성의 확인이라고 말하고 보기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 되거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부 등본 딱 떼놓고 왔는 사람이 진짜 갑인지를 주민등록증을 봅시다 하고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면 다른 놈이 와가지고 내가 갑인데 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도 있거든. 그죠? 그래서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그럼 이런 수업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의뢰인 보고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손님 보고 주민등록증 좀 내보시오 이러기가 안 쉽죠. 이게 뭐 의심하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머리를 좀 써가지고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놓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복사해 놓습니다 이 말은 내놔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딱 받아가지고 등기부에다가 복사를 딱 떠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부동산을 다 거래하고도 나는 판 적이 없다 이런 놈도 나온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성은 이렇게 확인하라.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면 X인 줄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아주 단조롭지만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은행 같은 데 가서 볼 본 적 있습니까? 앞에 여직원이 뭘 이렇게 하고 나면 주민등록증 내보세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러면 주민등록증에다가 가서 복사하지 그것만 보지는 않잖아요. 여기 와서 자기가 직접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게.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볼 때는 그냥 복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짝 째려봐야 돼요. 사진이 맞는지 이렇게 사진이. 그죠? 요즘은 이제 주민등록증은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사진을 못 붙이지만 옛날 주민등록증은 이렇게 떼면 사진 바꿔 붙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부동산 사고라는 게 그런 데서 출발한다니까요. 이거를 안 하고 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중개업자가 책임진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단조롭지만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증으로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아, 그런데 본인이 왔을 때는 이 갑이라는 사람 본인이 왔을 때는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이런 수도 있나요? 갑의 아파트를 병이라는 처가 와서 남편의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그런 경우 있다 없다? 많죠. 그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대리인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대리인이 왔을 때는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한다?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합니다. 자, 대리인이 왔을 때는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하는데 이때 본인이라는 것은 처를 말한다? 남편을 말한다? 남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그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이렇게 진정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자연인, 개인이라면 법인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법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니까 우리 교재는 법인은 약간 뒤편에 넘어갔지만 법인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공장 용지를 판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러면 법인하고 거래하잖아. 그죠? 그러면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똑같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봅니다. 그럼 법인 등기부를 떼보면 대표이사 누구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럼 대표이사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니까 자연인이나 법인이나 확인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코롱 주식회사 이런 데서 공장 용지를 팔면서 대표이사가 오지 않고 총무부장, 총무과장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 부른다? 대리인이 왔다고. 마찬가지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본인이 누구다? 코롱 주식회사의 인감이 첨부된 무엇으로 확인한다? 위임장으로 확인한다. 결국 자연인이나 본인이나 방법은 똑같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기보다 그죠? 밖에 나가면 법인하고 거래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개업을 했는데 보통 그죠? 뭐 세븐일레븐 이런 게 뭔지 알죠? 편의점 그죠? 그럼 편의점 할 만한 점포를 구해주세요라는 직원들이 온다니까요. 놀부보쌈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그럼 놀부보쌈 할 만한 점포를 하나 구해주세요. 다 그 법인으로 유지되거든 그것들 그죠? 그럼 거기 오는 직원들은 반드시 회사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래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확인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진정성이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확인해라? 처분할 능력도 확인하라 라는 단원이 지나갔습니다. 자, 처분할 능력에는 크게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확인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보니까 권리 능력이라는 말도 살짝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무적으로는 권리 능력은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래요. 왜 권리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를 출생이라 그러죠.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는 능력을 뭐라고 부른다? 권리 능력. 이렇게 부르니까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는 능력이니까 모든 인간은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강아지하고 거래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그죠? 강아지는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권리 능력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면 전부 다 권리 능력은 다 했으니까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아입니다.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잖아. 출생해서부터 이랬잖아. 그죠? 그런데 태아도 상속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상속법에서는 그것도 인간으로 인정해줘요. 뭐 상속도 되고 하는데 우리 권리 능력을 따질 때는 태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생해서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가지는 능력입니다. 이 권리 능력이 있어야만 뭐를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지는 능력인데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허무인의 등기라 그래요. 그러면 등기는 무효예요. 그거는. 그런데 어떤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 죽고 없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자기가 상속받았다 이렇게 돌리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등기관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등기 신청 서류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가요. 여러분 어떤 서류에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시오? 이 말은 살아있는 것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은 유효기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겠죠.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이나 어떤 볼일을 보는데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세요 하고 가져가니까 이거 떼는 지 6개월 됐는데요. 새로 하나 떼주세요. 이런 말 듣는다고. 그 당연히 유효기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 이름으로만 등기해야 되니까 권리 능력을 확인하는데 실질적으로 권리 능력은 확인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인간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나는 우리 집에 가면 별로 권리 능력이 없는데요. 이 말은 나는 집에만 가면 강아지가 되는데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모든 인간은 권리 능력이 다 있다니까요. 하늘 보고 1시간씩 웃는 사람을 한정치산자 그러잖아요.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자를 검치산자라고 부르는데 한정치산자도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입 벌리고 웃어서 그렇지 인간이잖아 이것도.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 권리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별도로 권리 능력은 확인할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강아지하고 거래하지는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처분할 능력을 확인하는 데는 뭐를 확인해야 된다?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능력의 범위를 아느냐를 묻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있는 자는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X. X입니다. X. 이제 반대로 갑니다. 행위 능력이 있는 자는 의사 능력을 갖추었다. O입니다. O.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묻는 문제는 뭐를 요구한다? 능력의 범위를 알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 그죠? 근데 이걸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의사 능력은 우리끼리 약속하기를 5살이 가지는 능력이다. 행위 능력은 19살이 가지는 능력이다. 우리끼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지금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의사 능력이 있는 자는 그 말은 5살은 이 말이잖아. 그죠? 19살의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OX. X는 줄 아시겠습니까? 지금 대답하는 사람은 뭐 묻는지도 모르고 있죠, 지금. 다시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행위 능력자는, 그 말은 19살은 이 말이에요. 5살의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OX. O. 보입니까? 이런 능력이 눈에 보여야 돼요, 지금. 왜 이게 보여야 되냐면, 등기법에 가면 이 권리를 넘기는 자, 매도인은 권리를 넘기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자예요. 물론 대금은 받고 넘기지만, 어쨌든 권리를 넘기는 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의사 능력만 있어도 족하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알아야만 그 말을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등기를 받는 자는 이익을 보는 자잖아. 그죠? 그럼 무슨 능력만 있어도 된다? 의사 능력만 있어도 등기는 받아요. 그러니까 1살짜리 2살짜리 이름으로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런데 등기를 넘기는 자, 권리를 이전하는 자는 반드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등기법에서 배운다고요. 그걸 배우려면 능력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능력의 범위를 쉽게 설명하려고 의사 능력은 우리끼리 몇 살이 가지는 능력? 5살이 가지는 능력이고 행위 능력은 19살이 가지는 능력이다. 그러면 능력의 범위가 쉬워진다고요. 자, 그러면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를 뭐라 부르죠?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르겠죠.
그럼 의사무능자가 누굽니까 하면 5살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5살이 안 되는 능력이에요. 그럼 5살이 안 된다. 3살, 2살, 1살짜리를 뭐라 부릅니까? 영아 또는 유아 혹은 만취자를 의사무능력자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할 때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 계약을 하면 뭐가 된다? 무효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말은 하나,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저 사람이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사무능자가 계약을 하면 뭐가 되니까? 무효니까. 그죠? 그럼 무효가 되면 왜 중요한가 하면 무효가 되면 손해가 발생됩니다. 손해가 발생되면 무효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그 손해를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손해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보실랍니까? 손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여기 갑이 본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때 보니까 갑 맞고 뭐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뭐 3살짜리입니다. 3살짜리가 10억짜리 부동산을 팔려고 왔다.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단 3살짜리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살짜리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다? 영아, 유아는 의사무능자잖아요. 그러면 거래를 하면 무효인데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이런 공부를 안 했다고 치고 계약을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10억에 계약금 3억 이렇게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됐잖아.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계약이 무효라네. 그 무효면 이 사람이 3억만 돌려준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매수자는 이 3억이라는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아파트 하나 팔고 땅 2개 팔아서 3억을 지급했는데 그 아파트 값이 2배 올랐단다. 땅 값은 지금 3배가 올랐단다. 그러면 13억만 돌려줘서 해결될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효가 되면 손해가 발생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손해가 발생되면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 지금 이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아나 유아하고 거래할 일은 거의 없죠. 이건 이제 법률적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3살짜리하고 거래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만취자는 충분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취자는 어떤 사람이죠? 만취자는 어떤 사람이지 하니까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 이러는데 술 취한 사람만이 아니고 만취자의 정의는 약물이 과다하게 투입된 자를 만취자라 불러요. 그러니까 물론 술 취한 자는 무슨 약물이 많이 투입돼 있죠? 알코올이 많이 투입돼 있으니까 그거 만취자인 거라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빈속에 감기약 먹고 취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자도 감기약 많이 먹으면 취하면 그 의식 몽롱한 상태로 가버리면 의사무능자 된다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계약했다. 그러면 계약이 뭐가 된다니까요? 무효가 된다니까. 그 만취자는 의사무능자다. 그런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면 무효니까 아니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현실적으로 의사무능자는 여러분들이 만날 일은 잘 없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행위능력자는 만나요. 자, 우리끼리 행위능력은 19살 이상이 가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요.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 부른다? 행위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르겠죠. 자, 그러면 행위무능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9살을 기준으로 해서니까 안 되는 18, 17, 16살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미성년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성년자 대표적인 행위무능력자입니다. 또 하늘 쳐다보고 1시간씩 웃는 사람 한정치산자. 지금 민법에서는 이걸 뭐라 그런다? 피한정후견인 같은 말이에요. 또 검치산자,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자를 검치산자라 부르는데 검치산자도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죠. 근데 중개사 보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보고 대표적으로 뭐라 부른다? 행위무능력자인데 행위무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배웁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추인하여야 한다 까지가 민법사항이다. 지금 이렇게 전달했잖아요.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처분할 능력을 확인해야 돼. 그냥 막 사람이 왔다고 그냥 막 계약서만 작성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의사 능력이 없는 자하고 거래를 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됨을 알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어떤 거다를 알아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 행위무능력자와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되면 손해가 발생된다니까요. 그럼 취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추인하여야 한다. 이게 민법적인 소관이라면 이게 이제 중개실무로 돌아와가지고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진정성은 확인했어요. 본인이 맞더라고. 그런데 나이는 13살이에요. 13살짜리가 10억짜리 부동산을 팔려고 왔다. 그죠?
일단 13살짜리 이름으로 등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등기는 된다니까요. 13살짜리 이름으로 10억짜리 부동산을 팔려고 왔다 이러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부동산이 없어서 그래요. 13살짜리 이름으로 부동산 있는 경우도 많아요. 나가시면. 자, 그러면 13살짜리가 왔다.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미성년자가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도인 미성년자 이름이 김미성입니다. 김미성인 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래 간다니까요. 그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추인을 해야만 그 계약이 유효해 주겠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추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부모. 우리는 이를 친권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도인 김미성 하고 그 다음에 미성의 아빠 이름이 뭘까요? 김아빠인. 요렇게 추인을 해야 된다. 계약서 작성할 때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 민법적인 소관이라면 중개실무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배우는 거예요. 추인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 근데 우리 판례는 이렇습니다. 미성년자를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니까 아빠만 추인해도 되지만 엄마가 있으면 공동친권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엄마도 있으면 나오세요 해가지고 엄마 이름이 뭘까요? 이엄마인.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부모는 공동친권을 요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아빠가 법률 관계를 잘 알면 추인은 부모가 하는 거니까 아빠만 확인해도 돼요. 그런데 엄마도 있으면 지금 엄마도 하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엄마를 안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사이가 나빠지면 엄마가 나도 친권이 있는데 왜 내 동의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거래했느냐. 그러면 이제 법률 관계가 복잡해진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모두 있다면 엄마도 공동친권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미성년자 재산을 거래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와가지고 지금 엄마는 바쁘고 또는 아빠가 바쁘니까 내가 추인할게요 하면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사이가 나빠지면 엉망이 되니까 좋은 말 할 때 같이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공동친권을 유지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4월달, 5월달 우리나라에 큰 사건 났었죠. 세월호 사건 거죠. 그 세월호가 지금도 뭐 아직 안정도 안 됐지만 그 세월호 사건 뒷이야기 중에 많은 내용들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애가 죽었잖아. 배에서 그죠?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는데 보상금이 뭐 5억인가 뭔가 나온대요. 나오는데 15년 전에 이혼한 아빠가 그죠? 이 애가 클 때는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애가 죽고 나니까 아빠인지 엄마인지 그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었을 거라 그 많은 거 중에 그죠? 왜가지고 내 친권이 있으니까 보상금 반 내놔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거 지급했다 안 했다? 해야 된다고. 친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 민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게 여론으로 많이 돌았어요. 20년 전에 이혼해가지고 20년은 안 되겠다. 애가 17살밖에 안 됐으니까 한 10몇 년 전에 이혼하고 애 클 때 한 번 얼굴도 안 쳐다봤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보상금을 나눠달라고 왔는 엄마가 있었다 아빠가 있었다 그런 게 있었다니까 그 내용에. 그죠? 근데 그 일반인들이 이래 공부를 사죠. 야 그건 받을 자격이 있겠냐 이랬는데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니까요. 부모의 친권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 지금 이게. 그죠? 이야기 너무 많이 갔다. 지금 바쁜데. 자, 어쨌든 미성년자를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부모의 동의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갑시다. 똑같이 행위 묻는 자에는 한정치산자도 있잖아요. 하늘 쳐다보고 한 시간씩 웃는 사람인데 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 등 진정성을 확인해 보니까 나이는 43살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맞아. 그죠?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뭐라고 적어놨다? 하늘만 쳐다보고 한 시간씩 웃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놨다니까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 뭐가? 한정치산자가 재산을 거래하러 왔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한정치산자니까 매도인 김한정 하고 거래를 하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한정치산자를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한정치산자요 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반드시 이 사람의 법률 행위를 도와줄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누구다? 뭐 박후견이라고 있겠지. 박후견의 동의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는 한정치산자의 재산을 거래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라?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거래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한정치산자인지 후견인인지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아까 지나갔어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한다고. 예전에 이걸 호적등본 그랬어요. 호적등본. 자, 다시 금시산자 마찬가지입니다. 금시산자 나이는 몇 살? 43살. 43살의 나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꽃다운 나이 그래요. 43살이 꽃다운 43살인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뭐라고 적어놨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다 이렇게 적어놨다니까요. 그러면 검치산자가 재산을 거래하러 왔다. 역시 매도인 김검치하고 거래를 하면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치산자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다? 후견인이 지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후견인 박후견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 같지만 검치산자는 동의를 받아도 법률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검치산자 재산을 거래할 때는 누구하고만 해야 된다? 박후견하고만 거래해야 한다. 이게 21회 때 시험 문제예요. 검치산자는 동의를 받더라도 법률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럼 누구하고만 거래해야 된다? 후견인하고만 거래하여야 한다. 요거를 이 단원에서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진정성이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 뭐도 확인해라? 처분할 능력도 확인해라. 까지 여러분들은 공부하신 겁니다. 교재 9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98페이지 하단 이번에는 4번 공동소유일 때는 어떻게 또 확인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공동소유를 공유라고 부르는데 공동소유의 모습은 민법의 소유권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웁니다.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민법도 못 들었을 거라고 보고 공동소유의 모양이 몇 가지라고요? 3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공? 하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볼 때는 갑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김, 갑, 동, 외, 사민, 공유 이렇게 등기부에 나타나더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은 몇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김, 갑, 동, 외, 사민 4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법인 등기부를 떼보니까 김, 갑, 동, 외, 사민, 합유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4사람이 합유로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다시 이 등기부를 떼보니까 이 부동산이 무슨 고등학교, 고교, 동창회 일동이다. 여러분 동창회 건물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더라고. 이를 우리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을 총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유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도 되지만 무슨 뭐 예를 들면 김해 김씨 무슨 공파 일동 김해 김씨 무슨 공파를 뭐라 부른다? 종중이라고 불러요. 이런 모습을 뭐라 그런다? 총유다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자,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부동산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소유한다니까요. 그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니까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공동소유인데 공동소유는 모양이 3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개혁권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사람들이 성질을 알아야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소유하니까 공동소유고 공동소유의 모습이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지분의 유무라고 불러요. 이 표는 암기해야 돼요. 암기. 그죠? 이런 민법의 소유권에서도 마르고 딸도록 해요. 자, 공유는 지분 있다 없다? 지분 있다. 이거 암기하라 이 말이에요. 합유 지분 있다 없다? 있다. 총유는 지분 없다. 그래 이거 암기해놔야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 지분이 있다 없다를 알았다면 그러면 이 지분을 처분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데 지분의 처분은 하니까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합니다. 합유는요 전체 동의받아야 됩니다. 총유는 지분을 어떻게 처분할까요?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의 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분은 없지만 그럼 전체물은 어떻게 되는데 전체물을 처분할 때는 공유는 동의받고 처분합니다. 합유 당연히 동의받습니다. 총유는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른다. 이게 원칙입니다. 규약이 없다면 사원 결의서로서 전체물을 처분할 수는 있다. 이거는 규약이 우선이다 라는 것도 일단 중요합니다. 자, 이 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암기해야 된다고. 암기해야 되는데 자, 지금 대충 일단 필기하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기억하도록 합시다.
빨리 적어요, 빨리. 그런데 적는 게 중요해요. 사실 암기해야 돼요, 암기. 이 표는. 암기해 놓으면 민법의 소유권에 있는 데서 도움도 많이 받아요. 됐다. 다 적었다, 이제. 자, 다시 이 표를 암기시키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공유부터. 자, 이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보니까 김갑동 외 3인 공유로 돼 있다라니까요. 그럼 김갑동 말고 또 3명이 더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김갑동이가 와가지고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인데 50%가 내 지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를 떼보면 자기 지분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김갑동 씨가 내 지분을 처분해달래. 그러면 공유에는 지분이 있다 없다? 지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지분을 처분해달라 그런 말은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를 만나서 계약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그런데 김갑동이가 자기 지분은 50%인데 이 물건 전체를 팔아달래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전체 동의서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거래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다시 등기부를 떼보니까 김갑동 외 3인 합유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자, 그러면 네 사람이 합의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김갑동이가 내 지분이 50%니까 내 지분을 좀 처분해 주세요. 그럽니다. 합의에는 지분이 있다 없다? 지분 있다. 등기부에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지분을 처분해 달래. 그럼 지분을 처분할 때도 전체 동의서 있나요? 동의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저 물건 전체를 팔아주세요. 그럼 당연히 전체 동의서가 있나요? 이렇게 가는 거겠죠. 한 번 더. 자, 이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보니까 김해 김씨 무슨 공파 일동 또는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 일동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총유라 그랬잖아요. 그럼 총유인 부동산에 예를 들면 김해 김씨 무슨 공파 일동에 김갑동이라는 자가 종중 대표자입니다. 이 10억 상당의 산에 50%가 내 지분이니까 50%를 좀 팔아주시오 이럽니다. 그러면 총유에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들끼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분이 없는데 지분을 자꾸 팔아주시오 하면 다른 데 가보시오 이래야 된다고.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저 산 전체를 팔아주세요 하면 뭐?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종중규약이나 동창회 규칙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몇 년도 졸업생을 회원으로 하고 회비 얼마를 내는 자를 회원으로 인정한다. 회장을 뽑을 때는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서 처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규약이 없다. 그러면 사원 결의서로서 전체물을 처분하는데 사원 결의서라는 말은 전체 동의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체 동의서로서 전체물을 처분할 수는 있다. 이거를 자꾸 이렇게 법률적으로만 따라 붙으면 여러분이 좀 답답하니까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가지고 중개업무를 하는데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이게 김해 김씨 무슨 공파 일동에 용인에 있는 임야입니다. 산. 거래 가격이 얼마라고요? 10억짜리 산입니다. 근데 그 종중에서 우리 이 종중산을 팔아가지고 서울에 원룸을 하나 구해놓으면 월세가 계속 나오잖아. 그죠? 월세를 가지고 우리 종중원들 장학금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이 산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등기부를 딱 떼보니까 김해 김씨 무슨 공파 일동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배운 바라대로 하면 뭐다? 총유의 모습이다. 총유는 지분은 없지만 전체물을 처분할 수는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규약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럼 웬만하면 종중은 규약을 가지고 있는데 규약이 없는 데도 있어요. 없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사원 결의서로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원 결의서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땅 팔러 간 손님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원 결의서를 만들어 줄 줄도 알아야 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사원 결의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또는 전체 동의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소재지는 용인시 어디에 있는 면적 15제곱미터를 우리 김해 김씨 무슨 공파 일동은 판매하기로 결의합니다 하고 종중이 등록이 됐다면 종중 도장이 있다니까요. 딱 찍어놓고 종중원들의 동의자 이름 적고 도장 찍고 이렇게 이름 적고 도장 찍고 이거를 뭐라 부른다? 사원 결의서라 그런다니까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찍어주고 거기 동의자 이름들 불러주세요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김갑동, 김월동, 김소동, 김개동 이렇게 적겠죠. 근데 이름 적고 막 도장 퍽퍽퍽퍽 찍어버리면 신뢰성 없는 소리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김개동 하고 도장 찍었으면 그 사람의 뭐 인감증명서 살아있다는 주민등록번호를 첨부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합리적인 서류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김소똥, 김개똥, 김말똥 전부 도장들을 이렇게 딱 받아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뭐가 넘어간다? 등기가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총류의 물건을 규약이 있나요? 규약이 없으면 사원결의서를 가지고 오세요. 이러면 나이 많은 종중 대표자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런 정도는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종중재산을 거래하면 건수가 두 건이에요. 왜 두 건인가 하면 종중재산이라는 것은 개인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팔고 나면 아까 했잖아.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세요. 이러면 벌써 또 하나 팔아주지요. 사주지요. 건수가 두 건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종중재산 이런 건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고. 그죠? 무슨 말 이해 좀 뭡니까? 그래서 공동소유 모습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배우고 계시는 이 내용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공동소유라는 모습으로 접근을 하지만 현실에서 이렇게도 다가옵니다. 필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길입니다.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A가 가지고 있는 집이고 B가 소유하는 집입니다. 이웃간에 있죠? 이거는 도로고. 자, 그런데 A와 B 사이에 공터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두 사람이 만나서 소주 한잔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두 사람이 요 땅을 같이 공동으로 구입해가지고 우리 두 사람의 주차장 용도로 쓰자. 그렇게 합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50%, 5대5로 돈을 냈어요. 돈을 내가지고 요 땅을 샀어요. 사고는 B가 A 보고 뭐라고 묻는가 하면 야, 그러면 이제 땅을 샀으니까 등기를 하는데 공유로 할까 합유로 할까 이래 묻는다고. B가 A 보고 공유로 할까 합유로 할까 이래 묻는데 A가 무식하면 무슨 말인데요? 이러면 B가 무식하기는 또 이래 이야기해야 된다고.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죠? B가 공유로 할까요 합유로 할까요? 라는 뜻은 공유로 하면 우리 5대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 물건 전체를 팔 때는 당연히 전체 동의받자. 이게 공유로 하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5대5로 돈을 냈으니까 합유는 자 지분을 처분할 때도 동의받도록 하려한다. 그러면 이거 합유로 해야 된다고. 전체를 팔 때는 당연히 전체 당연히 동의고. 물어보자고요. 자기가 A, B 공동을 해서 저 땅을 사서 주차장 용도로 쓰자 했으면 공유로 한다 합유로 한다. 합유한다. 왜 합유한다? 내 거를 팔 수도 있지만 상대방도 팔 때는 서로 합의를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는 합의로 하겠다. 그래. 본인은 이런 경우 같으면 합의로 한다, 공유로 한다. 공유로 한다. 왜 공유로 한다? 내 지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 지금 제가 물어보면 정답은 없죠. 이걸 사놓고 공유로 하랍니까? 합의로 하랍니까? 자기 알아서 하면 돼. 여기는 합의로 하겠대. 여기는 공유로 하겠대. 그리고 그건 하면 좋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런 물건은 공유로 갈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런가 하면 자, 지분을 가지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해버리면 B가 자기 지분만 팔고 나가버리면 요것만 가지고 차를 못 세울 수도 있어. 우리의 목적이 두 사람의 차 세우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요거 두 분 다 처분할 때도 서로 동의를 받도록 해야지 되지. 한 놈 지금 팔아버리면 나머지 차 세우나 못 세운다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하라라는 건 대답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도 합의로 할까 공유로 할까라는 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죠? 뭐 공유로 하면 공유로의 장점, 합의로 하면 합의로의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합의가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개인의 지분을 인정해 주면서 지분을 처분할 때는 동의받도록 했다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체물을 처분할 때는 당연히 전체 동의고 그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죠? 이 합의를 여러분들은 나중에 민법에 가면 무슨 형태로 배우는가 하면 조합의 형태로 배웁니다. 밖에 나가보면 무슨 조합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막걸리 제조 협동 조합. 무슨 조합 들어가면 이건 합의고 합의는 동업자 관계예요. 합의는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동업자들이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면 동업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업 관계는 지분을 처분할 때도 동의받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조용하시거든. 장수 막걸리 한 통 사봐요. 가게 가지고. 장수 막걸리 한 통 딱 사보면 장수 막걸리 밑에다가 글자 적어놨죠. 밀가루 성분이 얼마고 이래 적어놓는데 보면 영등포 탁주 협동 조합 이래 적어놨다니까. 조합. 조합은 뭐다? 동업자 관계라니까요. 장수 막걸리 한때 막 인기서가 잘 팔린 거 아시죠? 모릅니까? 잘 팔려. 지금도 잘 팔리지 뭐 막걸리 마셔봐야 알지. 그죠? 저기 영등포 쪽에서 조합이 하나 있고 제가 듣기로는 저 일산인가 포천인가 어디 하나 있고 이 장수라는 상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군데서 제조를 한대요.
근데 뭐 지금 어느 지역이 제일 맛있다 뭐 이런 말도 돌아다니긴 한데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게 협동조합은 무슨 관계다? 동업자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동업자 관계를 뭐라 부른다? 조합 이렇게 부른다고. 조합은 동업자 관계니까 등기하면 뭘로 한다? 합의로 한다고.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도록 해놓는다니까요. 왜?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면 그 동업이 깨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신용금고 협동조합, 신협 들어봤습니까? 신협도 조합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신협 이사장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신협에 돈을 거래할 때 보면 조합비를 내시면 세금 혜택 주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봤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신용금고 협동조합에 조합비를 내면 내가 조합원이 되잖아. 조합원이 되면 그게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동업자들한테는 뭐를 이자를 깎아준다고. 그래서 조합비 얼마 내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안 들어봤나요? 조합비가 작아요. 아니지. 그 조합비를 내세요 이러는데 지금 작아요 그랬죠. 조합비는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았어. 그리고 보통 예전에는 1,000원짜리 하나만 주면 조합통장 만들어줘. 그 만원짜리 하나 만들어도 되고 내가 많은 만큼 투자한다 이 뜻이에요. 1,000원만큼 투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그 조합비에 대해서는 이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이건 회비니까. 그 대신에 이 조합이 운영되고 나면 수익금이 생겼을 때 배당은 해줘요. 근데 1,000원 넣는 사람 배당 17원 이래 나와요. 17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 자금이 많다. 그럼 몇 천만 원 투자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50% 정도 투자해버리면 내가 이사장 덜 앉아도 돼. 신용국 이사장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만원짜리 하나 넣으세요 이런다고 여직원이. 그죠? 그래가지고 한 달 1년 뒤에 배당 나오는데 얼마? 363원 배당 붙어 있어요 거기. 그죠? 이거는 투자금이잖아. 투자금. 그 조합비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동업자를 만들어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소유까지 정리하셨습니다. 넘어가면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거래 유형별 작성 시 유의사항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타과목에서 안 들은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용어조차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 넘어가면 101페이지 개별 실무로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1월, 12월에 전체적인 중개사법 이제 입문을 한번 맞춰보도록 그렇게 할 거고 1월 달부터는 주교재가 새로 나오겠죠. 자, 다음 주에 주택임대차 민사특별법입니다. 민법에서 듣는 것을 우리 시간부터 먼저 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